서울의 밤하늘은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마치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퍼붓고 있었지만 더 원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의 창문은 방음 설계 덕분에 바깥의 소란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강도준은 차가운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일주일째 이어지는 불면증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은 예민함을 넘어 위태로워 보일 지경이었다. 조금 전 끝난 이사회에서 늙은 이사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략 결혼을 압박해왔고 도준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들은 도준이 완벽한 후계자이자 지배자이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가 꼭두각시처럼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도준은 이 지긋지긋한 권력 다툼과 가면무도회 같은 사교계에서 단 한순간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 대기하고 있음을 알렸을 때 도준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정장 재킷을 걸쳤고 그의 동작은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었지만 그 내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총재라는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껍데기처럼 보였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그를 맞이했지만 도준은 그들의 경직된 인사가 귀찮게만 느껴져 가볍게 손짓으로 무시한 채 뒷좌석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빗속을 뚫고 도로 위로 나섰을 때 그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는데 수면제의 약효조차 듣지 않게 된 지 오래였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그를 과거의 트라우마 속으로 끌고 들어가 숨통을 조여오곤 했다. 차량은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강변북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막힘없이 달렸을 도로가 이상하게 한산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운전석에 앉은 수행기사가 와이퍼 속도를 올리며 긴장한 기색을 보일 때쯤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대형 트럭 한 대가 도로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고 동시에 뒤따라오던 승합차들이 도준의 차량을 포위하듯 에워싸기 시작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도준은 본능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며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이미 차량 외부에서는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단순한 교통사고나 우발적인 시비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테러임이 분명했고 도준의 머릿속에는 사촌 형기자 그룹 내 최대 정적인 박전무의 비열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채사 내려 대응하려 했지만 수적으로나 무기의 차이로나 역부족이었고 빗속에서 벌어지는 난투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도준의 차량 유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지원 요청을 하려 했지만 통신 신호마저 차단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며 차 문을 열 준비를 했다. 그가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던 찰나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현장으로 돌진해 들어왔고 헬멧을 쓴 라이더는 망설임 없이 괴한들의 한가운데로 바이크를 미끄러뜨리며 등장했다. 바이크에서 내린 인물은 검은색 가죽 재킷과 카고 바지를 입은 날렵한 체구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손에 든 진압봉 하나로 건장한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는데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는 기술은 단순한 싸움꾼의 것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였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도 그녀는 미끄러짐 없이 중심을 잡으며 춤을 추듯 괴한들 사이를 누비며 쓰러뜨려 나갔고, 도주는 깨진 차창 너머로 그 믿기 힘든 광경을 홀린 듯 지켜보았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괴한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헬멧을 벗었을 때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도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쓰러진 경호원들을 확인한 뒤 도준의 차로 다가와 문을 열었고, 겁에 질린 운전기사를 대신해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를 통해 도준과 눈을 마주쳤다. 여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밟아 포위망을 뚫고 나갔는데, 그녀의 운전 실력은 격투 실력만큼이나 거칠면서도 정교했다.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녀는 골목길과 일방통행로를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펼쳤고, 도주는 뒷좌석 손잡이를 꽉 잡은 채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한참을 달려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야 차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고, 빗소리만이 차체를 때리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도주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운전석에 앉은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녀 역시 도망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빗물에 젖은 장갑을 벗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상처를 닦아낼 뿐이었다. 도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의 정체를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이서윤이라고 짧게 소개하며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 개입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도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도준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 됐다. 서윤은 도준에게 지금 상태로는 본가나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도준은 그녀의 판단력과 대담함에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별장으로 향하는 동안 도준은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거실에서 마주 앉았고,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뒤 서윤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며 사례를 하려 했다. 그러나 서윤은 수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도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 개입되어 있어 혼자 힘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가 가진 결핍과 복수심은 그가 그녀를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목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준은 서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혼녀가 되어달라는 계약 결혼 제안이었다. 그는 이 사회의 압박을 피하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줄 확실한 방패가 필요했고, 서윤은 무술 실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데다 잃을 것이 없어 두려움조차 없는 최적의 파트너였다. 서윤은 도준의 제안에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그가 가진 권력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 그녀는 이 계약이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여야 하며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도준은 그 조건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편하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린 거실에서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연인들의 대화가 아니라 기업 간의 인수합병 협상처럼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내일부터 당장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동의했다. 도주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윤이 뿜어내는 차분한 아우라에 휩싸여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지끈거리던 두통도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다. 계약이 성사된 후 서윤은 도준의 지시에 따라 객실로 안내되었고, 도준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는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졌는데,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이 보낸 자객들 사이에서 나타난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온 천사 같았다. 도준은 서윤이 남기고 간 젖은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머무는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적어도 이 위험한 게임에서 믿을 수 있는, 아니 믿어야만 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그날 밤 도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느 때처럼 잠을 청하려 했지만 평소와는 달리 불안감이 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윤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그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 환청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자신이 그녀에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낯선 생각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가짜 연애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도준은 서서히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감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비는 그쳤지만 도준과 서윤의 앞날에는 더 거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더 원그룹의 젊은 총재가 의문의 여성과 약혼을 발표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해질 것이고, 그 중심에 선 두 사람은 수많은 억측과 시기 질투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도준은 서윤이 자신의 곁에서 단단히 버텨주기를 바랐고, 서윤 역시 도준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낯선 천장을 응시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진실보다 더 강렬하고 위험한 중독으로 변해갈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더 원호텔 그랜드 볼룸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그 아래 모여든 상류층 인사들의 화려한 보석과 옷감을 더욱 번쩍이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더불어 숨막히는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준은 호텔 입구에 도착한 리무진 뒷좌석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살짝 고쳐맸고, 그의 옆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이서윤이 차분하게 앉아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준비해준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드러난 어깨선과 쇄골은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었고, 평소 질끈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그녀의 날카로운 인상을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에게서 어제 빗속에서 보았던 야수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짐짓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윤은 마치 이런 자리가 익숙한 사람처럼 조금의 긴장도 하지 않은 채 도준을 향해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준이 먼저 내려 서윤에게 손을 내밀자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이 장렬했는데,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나갔다. 기자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더 원그룹 총재의 약혼녀를 취재하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준과 서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연기를 펼치며 유유히 행사장 입구로 향했다.
도준의 손을 잡은 서윤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나 그 악력은 단단하여 도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도준은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가짜 약혼녀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전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수많은 시선과 호기심을 뒤로하고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해 파티장 내부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정재계의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은 바깥의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따갑고 노골적이었는데, 특히 도준의 사촌형인 박전무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흠집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도준은 서윤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고, 서윤은 도준의 리드에 맞춰 우아한 걸음걸이로 사람들의 시선 사이를 유영하듯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파티장 전체의 구조와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경호원들의 배치 상태를 쉴 새 없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화려한 파티는 즐겨야 할 축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쳐올지 모르는 작전 구역일 뿐이었고, 그녀의 본능은 화려한 드레스 속에서도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 수근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도준의 앞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는 못한 채 그저 멀리서 관망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뿐이었다. 그때 박전무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사격의 여성들이 와인잔을 들고 도준과 서윤에게 다가왔는데, 그 중심에는 건설사 회장의 딸이자 도준을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홍세라가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홍세라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과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눈빛에는 서윤을 자신의 경쟁자로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서윤의 드레스 자락을 훑어보며 마치 하녀를 대하듯 무례한 어조로 옷의 브랜드와 디자이너를 물었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촌스러운 취향이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서윤에게 망신을 주려 했다. 도준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나서려 했지만 서윤은 도준의 팔을 살짝 잡아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도준은 그녀의 차분한 눈빛을 믿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홍세라는 도준이 침묵하자 기세가 등등해져 서윤의 손을 가리키며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은 귀부인의 것이 아니라며 그녀의 출신 성분을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킥킥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윤은 홍세라의 도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홍세라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여유와도 같았다. 서윤은 홍세라가 들고 있는 와인잔과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번갈아 바라본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홍세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홍세라의 목걸이가 진품이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사실과 홍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물 의존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전곡을 찔렀다. 서윤의 말은 작았지만 홍세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는데, 그녀는 최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며 진품 보석들을 팔아치우고 모조품으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스트레스로 신경 안정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홍세라의 불안정한 동공지증과 미세한 근육 경련, 그리고 화장으로 가려진 피부 트러블까지 완벽하게 분석하여 그녀의 약점을 단번에 파악해낸 것이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홍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남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비웃기 전에 본인의 목에 걸린 거짓된 반짝임부터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홍세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쥐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녀의 당황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홍세라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구경꾼들은 서윤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토록 오만하던 홍세라가 꼬리를 내렸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세를 바로잡고 도준을 향해 빙긋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임무를 완수한 전문가의 담백함에 가까웠다. 도준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윤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새롭게 내리게 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몸을 쓰는 경호원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상황을 통제하는 탁월한 전략가였던 것이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자신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박전무는 자신의 장기말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도준과 서윤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파티장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자 섣불리 다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도준은 일부러 박전무가 있는 쪽을 향해 여유로운 건배 제의를 하며 서윤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고 이는 서윤이 자신의 사람임을 공표하는 무언의 경고이자 과시였다. 서윤 역시 도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게 몸을 기대며 다정한 약혼녀의 연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박전무와 그 주변 인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듯 서로에게 맞추며 파티장을 장악해 나갔고 그들의 주변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되어 사람들을 압도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자 도준은 서윤을 데리고 인파를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도준은 난간에 기대어 서윤에게 방금 전의 상황에 대해 물으며 어떻게 홍세라의 약점을 알았는지 호기심을 드러냈지만 서윤은 그저 관찰의 결과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고 그것은 사소한 행동이나 장신구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자신의 생존 방식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도준은 그녀의 말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자신 역시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의심하고 분석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테라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게 되었는데 도준은 서윤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분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오늘 밤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솔직하게 칭찬했고 서윤은 도준의 칭찬에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 순간 도준은 충동적으로 서윤에게 키스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차가운 총재의 가면을 썼다. 그는 아직 이 관계가 계약에 의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서윤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마음에 일으키는 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묘한 긴장감이 공존하는 침묵이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단순히 자신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지옥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무모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서윤 역시 차창에 비친 도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아직은 정이 내릴 수 없었다. 차량은 한강의 야경을 뒤로하고 도준의 저택을 향해 질주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성공적인 데뷔는 그들에게 잠시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많은 적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준은 두렵지 않았는데
그의 옆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매혹적인 이서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가짜 연애라는 연극의 1막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그들은 진짜 감정이 얽히고 설키는 2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도준의 개인 별장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남자의 안락한 휴식처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온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로에게 묻어있던 사교계의 가식적인 공기를 털어내듯 잠시 침묵을 지켰고 넓은 거실에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은 기계 음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도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총재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피로와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위태로운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그런 도준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지만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배정받은 1층 게스트룸으로 향하려 했으나 도준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서윤에게 2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 바로 옆방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동거 조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 그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고자 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서윤이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복도 건너편 도준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어 동태를 살폈는데 도준은 잠들지 못한 채 서재와 침실을 오가며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는 그가 독한 위스키에 의존해 밤을 버티고 있음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아버지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려던 계획을 잠시 미루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도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용주의자 파트너인 그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준이 가진 불면증이 단순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깊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잠들지 못하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매일 밤 반복되는 지옥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도준은 침대 헤드에 기대앉아 수면제 통을 만지작거리며 지독한 고독과 싸우고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찾아오지 않는 잠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의 그림자가 그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 그가 겪었던 의문의 납치 사건과 그 과정에서 목격했던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차가운 창고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기억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며 밤만 되면 그를 옥죄어 왔다. 그는 억지로 눈을 붙이려 노력했지만 귓께는 당시의 비명소리와 화염이 타오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도준은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갈증과 불안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의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도준은 반사적으로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인물은 적이 아니라 이서윤이었고 그녀는 잠옷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도준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도준이 흉기를 들고 있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손에 들린 유리 조각을 부드럽게 빼앗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묘하게 조심스러웠는데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짐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련사의 태도와 비슷했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도준에게 괜찮냐고 묻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대신 그저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침묵을 지켰는데 그것은 도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종류의 배려였다. 그녀는 도준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도준은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서윤은 잠시 후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와 도준의 앞에 놓아주었고 도준이 망설이자 그녀는 자신도 불면증을 겪어봐서 안다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여 마치 빗소리처럼 도준의 귓가에 스며들었고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우유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그녀가 뿜어내는 안정적인 기운에 조금씩 동화되어 갔다. 도준은 서윤에게 자신이 왜 잠을 자지 못하는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서윤 역시 굳이 그 이유를 캐묻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서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에 집중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들이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악몽의 소음들을 덮어주었다. 서윤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도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공포까지 차단해주고 있었다. 도준은 불현듯 이 여자가 곁에 있다면 오늘 밤은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내가 잠들 때까지 거기 있어 줄 수 있나? 도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서윤은 책에서 시선을 떼고 도준을 응시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여기 있을 테니 안심하고 눈을 붙이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자신이 도준의 경호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것 또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도준에 대한 연민이 싹트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의 대답을 듣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며 급격한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고 소파에 누운 채 서윤이 있는 쪽을 향해 몸을 웅크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도준의 호흡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고 찡그렸던 미간이 펴지자 서윤은 읽던 책을 덮고 잠든 도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깨어있을 때는 날카롭고 냉철해 보였던 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지치고 외로운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서윤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손을 거두었지만 오늘 밤 그가 보여준 약한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게 박혀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서윤은 도준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불침번을 섰는데 이는 그녀가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워본 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때쯤 도준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낯선 상쾌함에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더듬어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거친 듯 맑아졌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며 그는 시선을 돌려간 밤 서윤이 앉아있던 자리를 찾았다. 서윤은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다 마신 우유장과 그녀가 읽던 책이 놓여있어 지난밤의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준은 묘한 상실감과 함께 가슴 한편에서 끓어오르는 강렬한 갈증을 느꼈는데 그것은 물이나 술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준이 샤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서윤은 주방에서 갓내린 커피 향을 풍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도준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서윤은 도준을 발견하고 짧게 목례를 하며 간밤에 잘 잤냐고
건조하게 물었지만 도준에게 그 질문은 마치 구원자의 안부 인사처럼 특별하게 들렸다. 도준은 식탁에 앉아 서윤이 내민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녀의 존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곁에 있어야만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소유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도준은 평소와 달리 맑은 정신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비서실장에게 놀라운 업무 처리 속도를 보여주어 수행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온통 서윤에 대한 생각뿐이었고 오늘 밤에도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어 줄지에 대한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이 운전하는 뒷모습을 백미러로 훔쳐보며 그녀에게 말을 걸 구실을 찾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철저하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음을 직감했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사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도준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서윤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곧장 별장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유를 묻자 도준은 뻔뻔하게도 계약 조항에 있는 신변 보호 의무를 들먹이며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윤은 도준의 억지스러운 논리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지만 거절하지 않았고 도준은 그녀의 미소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직원들의 인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도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지만 그의 그림자 속에는 서윤에 대한 깊고 위험한 중독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중요한 임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도준은 서윤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며 회의를 주도해 나갔다. 예전 같으면 예민함에 폭발하여 회의를 중단시켰을 상황에서도 그는 여유롭게 대처하며 반대파 임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묵살시켰고 박 전무는 도준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도준은 박 전무의 시선을 즐기며 속으로 비웃었는데 그들은 도준이 약물 치료라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의 치료제는 바로 문 밖에 서 있는 이서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도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윤에게 문자를 보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그것은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남자의 데이트 신청에 가까웠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준의 집무실로 의문의 소포 하나가 배달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상자 안에는 서윤의 과거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붉은색 글씨로 적힌 경고장이 들어있었다. 네가 믿는 방패가 너를 찌를 창이 될 것이다. 라는 문구는 도준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그는 오히려 냉소를 지으며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누군가 자신과 서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럴수록 서윤을 더욱 자신의 곁에 묶어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도준은 인터폰을 눌러 서윤을 호출했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누구도 너를 내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나직이 속삭였다. 서윤은 도준의 돌발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흔들리는 불안과 집착을 읽어내고 그를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도준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자신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착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이 자극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성적인 텐션으로 변질되어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도준은 서윤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비서실장의 노크 소리가 두 사람을 방해했고 도준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윤에게서 떨어져야 했다.
그날 밤 별장으로 돌아온 도준은 서윤에게 자신의 침실 문을 잠그지 말라고 지시했고,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방 옆에 자리를 잡았다. 도준은 침대에 누워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서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마치 마약에 중독된 환자처럼 그녀의 존재를 갈구했다. 그는 이제 서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다. 그렇게 가짜 연애는 진짜 중독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도준은 기꺼이 그 중독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며 눈을 감았다. 강도준의 집무실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창가에 서서 비서실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이서윤 때문이었다. 도준은 결제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려 애썼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서윤에게 쏠려 있었고,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는 그 편안한 미소가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펜을 꽉 쥐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과의 계약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보안상의 이유라고 합리화하기에는 지나친 소유욕과 질투심이 섞여 있었다. 결국 도준은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거칠게 눌러 서윤을 호출했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왜 업무 시간에 사적인 잡담을 하냐며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준의 유치한 행동에 당황하기는커녕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어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직설적인 화법에 도준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붉어졌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와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오늘 오후에 있을 해외 출장 일정이나 챙기라고 핀잔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도준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그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이었는데, 그는 이제 그녀의 사소한 터치 하나에도 심장이 반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묘한 기류 속에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고, 이번 해외 시찰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용기를 타고 도착한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 도상국은 덥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공항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지만 서윤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위험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현지 파트너들은 과도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기만 서려 있었고, 서윤은 도준의 곁에 바짝 붙어 주변을 경계하며 그에게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준은 서윤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녀가 진지하게 자신의 팔을 잡고 경고하자 이내 표정을 굳히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서윤은 창밖의 풍경을 주시하며 무정의로 경호팀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매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날 진행된 건설 현장 시찰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미완성된 건물의 골조 사이를 지날 때 서윤의 귓가에 미세한 파열음이 들려왔고,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엎드려요 라고 외치며 도준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고,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올랐다. 어디선가 매복해 있던 저격수가 도준을 노린 것이 분명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섞였다. 경호원들이 도준을 에워싸고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적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교묘하게 공격해왔고, 서윤은 도준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도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서윤의 손을 잡고 달리며 정신을 차렸는데,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서윤은 오직 도준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폐자재가 쌓인 창고 건물로 몸을 피했지만 적들은 집요하게 추격해왔고 서윤은 도준을 구석에 숨긴 뒤 권총을 꺼내 들고 입구 쪽을 조준하며 응전태세를 갖췄다. 그때 창고 지붕이 무너지며 거대한 잔해와 함께 적의 일당 중 한 명이 뛰어내려 도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도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서윤이 몸을 날려 그 칼날을 막아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윤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반격하여 괴한을 쓰러뜨린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준을 돌아보았다. 도준은 서윤의 옷을 붉게 물들이는 피를 보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상처를 지혈하며 목이 터져라 의료진을 불렀고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다행히 지원 병력이 도착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도준은 서윤을 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응급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도준은 자신의 손에 묻은 서윤의 피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나 수면제 대용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수술이 끝나고 서윤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도준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을 새워 간호했는데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퀭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이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도준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그의 약한 모습에 가슴이 저릿해옴을 느꼈다. 도준은 서윤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싶었지만 상처가 덧날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만 꼭 잡은 채 고맙다는 말 대신 왜 그렇게 무모했냐고 화를 냈다. 하지만 그 화는 분노가 아닌 깊은 애정과 안도감의 표현이었기에 서윤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도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도준은 서윤에게 다시는 자신의 허락 없이 다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고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계약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너를 가둬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서윤은 그의 말 속에 담긴 지독한 소유욕과 두려움을 읽어내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실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속이 싫지 않았다. 병실의 창밖으로 이국적인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느라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가짜라는 단어는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다. 도준은 서윤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치료 행위라고 뻔뻔하게 둘러댔고 서윤은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아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귀국 후 도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는 서윤을 잠시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자리를 자신의 집무실 안으로 옮겨버리는 파격을 감행했다. 직원들은 회장의 유별난 약혼녀 사랑에 혀를 내둘렀지만 도준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윤의 안위와 기분만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서윤 역시 도준의 과잉 보호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의 곁을 지켰지만 그녀는 이번 습격 사건의 배후에 박 전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밀하게 조사를 재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알면 또다시 폭주할 것을 알기에 비밀리에 움직였지만 도준 역시 바보가 아니었기에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은 서윤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박 전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위험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칼을 빼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도준은 서윤을 자신의 품에 가두고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싹을 잘라내야만
비로소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박전무의 모든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적인 경영자가 아닌 잔혹한 포식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한편 서윤은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도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과거 아버지의 사건과 도준의 그룹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갈등했고 만약 진실이 밝혀졌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준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안전했기에 그녀는 잠시 진실을 덮어두고 이 달콤하고 위험한 중독에 취해 있기로 했다. 도준은 퇴근길 차 안에서 서윤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뜨거웠지만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은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서울의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고급 요정에 밀실에는 무겁고 습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찻잔에 담긴 녹차가 식어가는 동안 이서윤은 맞은편에 앉은 박전무의 비열한 미소를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박전무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서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사건 기록과 도준과 맺은 계약, 결혼의 원본 사본,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사용했던 가명과 신상 정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쥐고 흔들며 그녀가 도준의 곁에 머무는 이유가 순수한 애정이 아닌 복수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전무는 만약 이 사실이 이사회와 언론에 알려지면 도준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회장직에서 해임될 것이며 서윤 또한 사기 결혼 공모자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전무는 서윤의 침착한 반응에 흥미롭다는 듯 혀를 차며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는 도준의 집무실 금괴 보관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에 입찰 원본 파일과 비자금 장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도준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이었고 만약 그것이 경쟁사나 박전무의 손에 넘어간다면 도준은 재기 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 분명했다. 박전무는 내일 자정까지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도준과의 가짜 결혼 사실을 터뜨려 두 사람 모두를 매장시키겠다고 경고하며 자리를 떴다. 홀로 남겨진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준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선택해야 할 잔혹한 운명의 갈림길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도준을 지키기 위해 도준을 배신한 악녀가 되어야만 했고 그것이 그를 사랑하게 된 대가로 치러야 할 형벌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도준의 저택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고 서윤은 도준이 서재에서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침실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빠르면서도 끝내 감추지 못한 물기가 눈가에 어려 있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그가 자신을 증오하게 만들어 이별의 고통을 분노로 덮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짐을 다 챙긴 서윤이 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서려 할 때 서재 문이 열리고 도준이 피로한 기색으로 나오다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도준은 서윤의 손에 들린 여행 가방과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도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계약은 끝났으니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도준은 서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실수하며 무슨 농담을 하는 거냐고 다가오려 했지만 서윤은 뒷걸음질치며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 해지 통보서를 꺼내 도준의 발치에 던지며
자신이 원했던 정보와 돈은 충분히 챙겼으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과 감정들도 모두 거짓이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당신은 내게 그저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며 단 한순간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비수를 꽂았다. 도준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고 서윤은 그 틈을 타 현관으로 향했지만 도준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도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라고 매몰차게 대꾸했다. 그녀는 도준에게 당신의 집착과 의존이 숨막혀서 견딜 수 없었다고 덧붙이며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함을 보였다. 도준은 서윤의 말에 큰 상처를 입고 힘이 빠진 듯 손을 떨구었고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 밖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윤은 빗속을 걸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는 박 전무가 요구한 기밀 서류를 훔치는 대신 자신이 도준을 버리고 떠나는 시나리오를 택함으로써 박 전무가 협박할 명분인 가짜 결혼의 지속성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서윤이 떠난 후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도준은 현관문이 닫힌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에 괴성을 지르며 거실의 집기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값비싼 도자기와 액자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깨져나갔지만 그의 가슴 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앉았던 소파 그녀가 마셨던 컵 그녀의 냄새가 남아있는 공간들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서윤이 떠남과 동시에 그를 지탱하고 있던 정신적인 지지대도 무너져 내렸고 오랫동안 잠잠했던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다. 도준은 호흡 곤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쳤지만 숨통을 조여오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찾아 입에 털어 넣었지만 독한 알코올조차도 서윤의 부재가 주는 고통을 마비시키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2층 침실로 올라가 서윤이 머물던 방의 문을 열었지만 그곳은 이미 차갑게 식어 주인을 잃은 공허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준은 서윤의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그녀의 잔향을 맡으려 애썼지만 희미한 향기마저 날아가 버린 뒤였다. 그는 자신이 서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그녀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했다. 도준의 눈앞에는 다시금 과거의 악몽들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출근했을 때 도준의 저택은 폭격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도준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비서실장은 기겁하여 도준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도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서윤의 이름만이 헛소리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준은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냈고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일절 출근하지 않았다. 그룹 내에서는 총재의 와병설과 실종설이 돌기 시작했고 주가는 요동쳤으며 박 전무는 이 기회를 틈타 이사회를 소집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도준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서윤이 자신의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며칠 뒤 도준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서윤의 행방을 쥐잡듯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그녀가 단순한 변심으로 떠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뒷조사를 시작했다. 도주는 서윤이 떠나기 직전 박전무와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제야 모든 상황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도준의 가슴속에서는 슬픔 대신 맹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감히 자신의 여자를 건드리고 자신을 생지옥으로 밀어넣은 박전무와 그 일당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도준은 면도를 하고 수트를 갖춰 입은 뒤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유약한 환자가 아니라 복수에 굶주린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면 자신은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그녀를 찾아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맹세했다. 도준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선고처럼 낮고 서늘했다. 전 병력 소집해. 오늘 밤 사냥을 시작한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서윤은 도준의 추적을 피해 지방의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다. 그녀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더 원그룹의 위기 소식과 도준의 잠적 소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자신이 내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준이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걱정했지만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그리움을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남으로써 도준의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진짜 광기를 깨웠고 그가 그녀를 찾기 위해서라면 도시 하나쯤은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울의 금융가는 강도준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로 인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더 원그룹의 본사 상황실은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은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박전무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하나둘씩 도산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전부 쏟아부어 박전무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고 이는 이사회는 물론 재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미친 짓이었지만 도준에게는 그룹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기만하고 이서윤을 협박하여 벼랑 끝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파괴적인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비서실장은 도준의 눈밑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와 핏발선 눈동자를 보며 그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지만 감히 그를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다음 공격 지점을 보고했다. 박전무는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도준의 무자비한 공격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고 믿었던 자금책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등을 돌리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권 때문이 아니라 사라진 이서윤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다시 한번 이용해 도준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박전무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이서윤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아내 당장 납치해 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만약 실패하면 너희들도 모두 끝장이라며 광기 어린 협박을 퍼부었다. 그는 도준이 이서윤이라는 약점 앞에서만은 이성을 잃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인질로 삼아 도준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빼앗긴 자금과 지위를 되찾겠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편 도준은 정보팀장으로부터 박전무의 하수인들이 특정 지역으로 급파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직감적으로 그들이 서윤의 위치를 파악했음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남은 뒤처리를 일임하고 곧바로 옥상 헬기장으로 이동하며 경호팀장에게 최정예 요원들을 소집해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헬기에 오르는 도준의 표정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고 그의 심장은 분노와 불안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떠난 이유가 박전무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도준은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응시하며 만약 그녀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며 다짐했다. 서윤은 인적이 드문 바닷가 근처에 낡은 펜션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도피 생활과 도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밖을 감시하던 중 낯선 차량 여러 대가 펜션 입구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짐을 챙길 새도 없이 뒷문을 통해 숲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빗물에 젖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과 팔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박전무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서윤은 얼마 가지 않아 막다른 절벽 앞에 몰리게 되었는데 아래로는 시커먼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 뛰어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추격해온 남자들은 흉기를 들고 서윤을 애워싸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박전무의 명령이라며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윤은 등 뒤에 낭떠러지를 두고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주변에 이용할 만한 무기가 없는지 살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썩은 나뭇가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도준을 떠날 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자 도준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저릿해옴을 느꼈다. 서윤은 잡혀가서 도준의 약점이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나뭇가지를 꽉 쥐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깡패들이 서윤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려는 찰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거센 바람이 일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도준이 탑승한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현장을 덮친 것이었고 밧줄을 타고 내려온 무장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깡패들은 우왕좌왕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헬기에서 내린 도준이 직접 권총을 들고 나타나자 모두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도준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망설임 없이 우두머리의 다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총성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도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는 오직 서윤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눈앞에 나타난 도준이 환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도준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살기는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도준은 쓰러져 신음하는 깡패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서윤의 앞에 멈춰 서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손길은 억세면서도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얼굴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으며 주변을 살벌하게 둘러보았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며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도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청아, 심장 박동 소리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도주는 그녀의 머리를 가슴에 묻은 채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도주는 서윤을 안아들고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헬기가 아닌 육로를 통해 돌아가기를 원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무거운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도주는 서윤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박적인 집착과 그녀를 잃을 뻔했던 공포가 뒤섞인 행동이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왜 자신을 찾으러 왔냐고 물었고 계약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도주는 그 말에 화가 난 듯 차를 갓길에 세우고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도주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계약 따위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다고 소리쳤고 네가 없는 동안 나는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불명과 금단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는 내게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이미 생명 유지 장치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절규하듯 토로했다. 도주는 서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으로 나를 지옥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도준의 눈 속에 담긴 처절한 사랑과 고통을 마주하며 자신의 마음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속삭였고 도준은 그녀의 손길에 무너지듯 고개를 숙여 그녀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다시 차가 출발하고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준은 서윤에게 박전무의 처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처벌을 넘어선 철저한 파멸을 의미했다. 박전무의 모든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의 차명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도준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흩어졌다는 소식이었다. 서윤은 도준이 자신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지만 도준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서윤에게 앞으로 내 옆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했고 서윤은 그 명령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구속임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어둠 속을 달려나갔고 그들의 목적지는 더 이상 가짜 연애를 연기하는 무대가 아닌 진짜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였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사들과 사용인들은 도준이 서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움과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도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서윤을 아는 채 곧장 2층 침실로 향했다. 그는 서윤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받아 직접 그녀의 몸을 씻겨주려 했는데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거절하려 하자 그는 단호하게 자신이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준은 서윤의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약을 발라주는 손길 하나하나에 애틋함과 속죄의 마음을 담았다. 서윤은 도준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동안의 긴장과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날 밤 도준은 서윤을 품에 안고 누워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녀가 꿈처럼 사라질까봐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도준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준은 잠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 맹세가 영원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도준은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속삭였고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창밖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더 원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강도준 회장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박전무의 구속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서윤이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자 순식간에 표정을 풀고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서윤에게 오늘부터는 비서나 경호원이 아닌 내 아내로서의 권리를 누리라고 말하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진짜 결혼 반지를 꺼내 보였다. 서윤은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도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구속을 선언했다. 이제 그들에게 가짜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중독만이 남아있었다. 더 원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전에 없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와 같은 위기감이나 불안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엄숙한 기대감이었다. 강도준은 회장석에 앉아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이서윤이 당당하게 배석하여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박전무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그의 잔존 세력들이 모두 숙청된 이후 도준은 서윤을 그룹의 공식적인 전략 기획 고문이자 자신의 배우자로 소개하며 그녀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늙은 이사들은 처음에는 경호원 출신의 여자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반발했지만 서윤이 보여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박전무의 비리를 파헤친 치밀한 정보력을 목격한 뒤로는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있었다. 도준은 회의 내내 서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가 단순한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그룹의 실질적인 이인자임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하자 넓은 회의실에는 도준과 서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도준은 그제야 딱딱한 회장님의 가면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오늘 회의에서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칭찬했고 서윤은 과찬이라며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준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처음 묶어주었던 가짜 약혼 계약서였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인 뒤 계약서 귀퉁이에 갖다 대었고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로 변하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준은 불타는 종이를 잿더리에 던져 놓으며 이제 우리 사이에 거짓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된 서약만이 남았다고 선언했다. 그날 오후 도준은 서윤을 데리고 서울 근교의 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서윤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도준은 미리 준비한 국화꽃 다발과 함께 법원에서 발급받은 재심 판결문을 납골당 앞에 바쳤는데 그 판결문에는 서윤의 부친에게 씌워졌던 횡령 및 사기 혐의가 모두 무죄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도준은 박전무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용해 서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비밀리에 법적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가슴 깊이 끌어안아주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복수와 명예회복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서윤은 도준의 품에서 비로소 해묵은 한과 고통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납골당을 내려오는 길에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으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도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미래를 그려가자고 말했고 서윤은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 또한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도주는 채 오르기 전 서윤을 멈춰 세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제 진짜 결혼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고,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화려하고 떠들썩한 세기의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진심을 나누는 소박하지만 경건한 예식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 달 뒤 도준의 개인 별장 정원에서는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는데, 하객은 비서실장과 경호팀장, 그리고 서윤이 신뢰하는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 정원은 하얀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준을 향해 걸어왔다. 평소 검은색 정장이나 활동복을 주로 입던 그녀가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자 도준은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느끼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싸울 준비가 된 전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고, 도준은 자신이 이 여자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상투적인 맹세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원히 곁을 지키겠다는 절절한 고백이었다. 도준은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은 내게 찾아온 유일한 안식이자 뗄 수 없는 중독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도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언제나 빛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했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입을 맞추었고, 그 순간 정원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펼쳐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도준은 시종일관 서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챙겼는데, 그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애정이 흘러넘쳐보는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할 정도였다. 비서실장은 과거 불면증과 히스테리에 시달리던 도준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한 것에 대해 감격하며 서윤에게 몰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별장에는 다시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도준은 서윤을 안고 침실로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며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갈급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아직도 꿈만 같다며 당신이 내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윤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당신의 곁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도준은 그녀의 말에 안도하며 그녀를 더욱 깊이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격정적이면서도 애틋한 첫날 밤을 보냈다. 그날 밤 도준은 수면제 없이도 서윤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서윤은 잠든 도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모든 기억마저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었다. 창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방 안은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평온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의 지독했던 불면증은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 완전히 치유되었고, 서윤의 고독했던 삶은 도준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위로받았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더 원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도준과 서윤 부부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도준은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윤의 조언을 구했고, 서윤은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물밑에서도 도준을 보조하며 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사람들은 도준이 결혼 후 180도 달라졌다며 그의 온화해진 성품과 여유로운 태도를 칭찬했지만, 도준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서윤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었다. 그는 출장을 갈 때도 항상 서윤을 동반했고, 잠시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윤은 그런 그의 집착마저 사랑스럽게 받아주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도주는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때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고, 서윤은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도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생각난 듯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모든 일정을 비우고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말하며 행선지는 묻지 말고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고 덧붙였다. 서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자 도주는 비밀이라며 짓궂게 웃었는데 그의 표정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도착한 여행지는 인적이 드문 남태평양의 작은 섬이었고 그곳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작은 별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채 온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주는 해변을 거닐며 서윤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서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그와 함께 꾸려갈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감에 젖었다. 그들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지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이 오늘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도주는 서윤을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직이 고백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내 진짜 세상의 전부야. 당신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잠들 수도 없어. 이건 영원히 치료될 수 없는 중독이지만 나는 이 병을 고치고 싶지 않아. 서윤은 도준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대답했다. 나도 당신에게 중독되었어요. 평생 당신만의 해독제가 되어 줄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고 파도 소리가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듯 끊임없이 밀려왔다. 가짜 연애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진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총재 강도준은 여전히 그녀 없이 못 사는 남자로 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가진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이서윤이 서서 그와 함께 세상을 마주보고 있을 것이다. 폭풍우 치던 밤 운명처럼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